선도국가 대한민국을 꿈꿔보는 시간, 장한 녀석들입니다. 오늘은 김태유 5부작 중 마지막 5번째 시간인 김태유, 김대륜 작가가 쓴 패권의 비밀에 대해서 읽고 감상을 나누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기본학교 3기 장우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천천히 읽어서 조금 아, 오래 걸렸습니다. 이 패권의 비밀은 워낙 두껍기도 하고 정보량이 많기도 해서 아무래도 다른 책에 비해 좀 읽기가 힘드셨을 텐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 왜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책이라서 그렇게, 느리게 읽히고 잘 안 읽혔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회독이신가요? 첫 번째이신가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읽고 다시 한번 훑긴 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느낀 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읽었으면은 오히려 더 이해가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구성이 이제 스페인, 네덜란드, 그다음 영국, 미국 순으로 패권을 잡은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패권을 잡았는지 그 패권의 비밀을 밝히는 내용인데 그 전체적인 구조가 먼저 머릿속에 있었으면은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전체적인 구조를 보지 않고 바로 1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셨군요. 맞아요. 근데 정보가 많은 책의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구조를 잡고 읽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네,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 책을 아마 기본학교 다닐 때쯤에 한번 일독을 했었는데 음, 그때도 너무 어렵다. 정보량이 너무 많다. 자, 애초에 한 페이지 안에 담긴 정보량도 많은데 페이지 수도 많다 보니까 하나의 벽돌책을 읽어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고 나서 내가 뭘 읽었던가,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던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아주 막연하게 얕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읽으니 여전히 담긴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책은 최소 10회독은 해야 되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얕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상도님이 많이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사에 대한 이해 음, 그리고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얕다 보니까 여기에서 언급되는 지식의 한 95% 정도가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감합니다. 이제 그만 징징대고 이제 좀 한번 책에 대한 내용을 잘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영님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읽기로는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읽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키워드는 확대 재생산 체제랑 그다음에 확대 재투자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확대 재투자는 이제 보통 상업 사회에서 이제 무역 금융 해운 같은 어떤 사업의 이윤을 다시 뭐 선박이나 창고, 금융, 무역회사에 투자하면서 이 거래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이윤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를 확대 재투자 체제라고 이해를 했고 확대 재생산 체제는 이제 생산이 증가하고 아니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시대에 생산이 증가하고 그다음 이윤이 증가하면 다시 기술 설비에 투자해서 또 다시 생산성이 증가하고 또 그것을 공급해서 또 이윤을 남기고 이렇게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체제가
이제 농업 사회는 단순 재생산 체제라면 상업 사회는 확대 재투자 체제고 산업 사회는 확대 재생산 체제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패권이 몰락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영님께서는 패권의 비밀의 핵심 급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고 이해가 됐고, 네, 이제 제가 본 패권의 비밀은 어, 패권의 비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세계의 질서를 주물렀던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들을 이제 패권 국가라고 했을 때, 패권 국가들이 어떻게 패권을 줄 수 있게 되었던 거야? 그리고 그 패권 국가가 뭐 지금은 미국이지만 예전에는 스페인이었다가 네덜란드였다가 영국이었다가 이제 미국으로 온 건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국가에게 패권이 넘어갔던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어, 재밌는 것은 이 네 국가가 다른 이유로 패권을 잡았고 그리고 다른 이유로 그 패권을 뺏겼던 어, 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각각을 이제 농업사회, 그리고 상업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농업과 상업 사이에 껴있다라고 이해를 했고, 제가 이제 상업과 산업의 발음으로 인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국가의 부의 창출 방식에 따라서 농업, 상업, 산업으로 나누고 각 체제에 따라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속도나 이 메커니즘 차이로 인해서 각각의 국가가 팽창의 한계를 맞부딪히고 또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고 하는 이 전체 사이클에 대한 소개하는 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저와 우영님이 나누는 대화가 시각 자료를 동반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생산성 그래프를 눈으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 매우 아쉬운데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농업, 상업, 산업으로 갈수록 이 그 국가의 부의 축적량이 기울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사회는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양에 비해서 생산량이 감속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나 상업은 그거보다는 좀 더 가속하는 사회 그리고 산업사회는 더 가속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권을 잡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 말이 좀 맞을까요, 우영님? 네, 저도 동일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농업, 상업, 산업으로 가면서 어떤 그 생산되는 양이 이제 각 산업의 각 그 사회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패권의 이동이 되는 어떤 핵심이었다라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농업 사회의 한계가 전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 뭐 초한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책 읽으면은 허구한 날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 전쟁하는 게 재밌어서 그런 책을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가 농업 사회다 보니까 이 농업 사회는 어, 그 농업 사회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부의 양이 토지의 크기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 토지에서 최대한 곡물을 생산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 이미 있는 인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을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삼국지나 초화지를 읽었을 때는 수많은 영웅들이 나와서 이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음, 통해서 그게 아니다. 농업 사회는 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도 전쟁을 했던 것이고
중국에서도 이제 위촉으로 전쟁을 했던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스페인이 스페인이 제국을 건설할 때 또한 그 농업사회의 생존 문법인 정복 전쟁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계속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 여기서 문제는 왜 스페인이 네덜란드에게 무너졌는가? 영토 확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운영 관리가 어려워지고 비용이 커지고 관리하는데 노고가 많이 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확장의 한계가 있고 유지가 어려운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좀 맞을까요? 네, 저도 동일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하는 이유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 사회 일대의 전쟁의 빈도수와 지금의 빈도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이 확연히 적은 이유가 그 어떤 생산 수단의 이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 시대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으로 어떤 생산을 진행했고, 상업 시대에서는 그 토지와 노동력으로 발생된 이윤을 무역과 네트워크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산 수단이 발전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계와 공장으로 어떤 토지와 노동력의 한계를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극복을 해서 이 생산 수단의 어떤 계속 발전 과정이 있으면서 전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막연하게 현대에 올수록 전쟁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개했던 과거의 어떤 문명의 발달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함께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생산하는 메커니즘 차이일 뿐이었다라는 것이 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음,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냥 과거에는 이제 뭐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냥 어, 전쟁을 많이 했다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때는 많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 과정이 조금 해결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제가 열심히 농업사회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상업과 산업사회에 대해서 좀 운영님께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야기로 이제 음, 농업사회로 대표되는 농업사회의 패권을 잡은 국가로 대표되는 국가는 스페인인데, 그 이후에 이제 상업사회에서 패권을 잡은 국가는 이제 네덜란드로 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단순히 농업사회에서 발생한 어떤 이익을 어, 자신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역과 금융, 해운, 상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부를 조금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대 재투자 체제인데, 이 스페인은 단순히 영토를 늘리면서 그 농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 이익을 가지고 제국을 운영하려 했고, 이 네덜란드는 이 무역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익을 발생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어떤 패권을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다시 이 패권을 잡게 되는데, 이 영국이 패권을 잡은 이유는 기계, 공장, 기술, 숙련노동이라는 이 연구 개발에 이어서 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어, 생산이 증가되고 이윤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기술 설비에 투자해서 다시 또 생산이 증가되고 더 큰 생산이 증가해서 더 큰 이윤이 발생되는 이 확대 재생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패권을 다시 영국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 미국이 다시 패권을 어떻게 영국에서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을 때 어떤 면직물, 석탄, 증기기관, 철도 같은 어떤 생산 수단에서 이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2차 산업혁명에는 뭐 전기, 화학, 자동차, 석유 이 과학 기반 산업으로 어떤 산업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이 2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었고 이 2차 패권 산업을 더 잘 일으켜서 영국의 어떤 패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영국은 이제 그 자기들이 1차 산업혁명에서 이뤘던 산업을 어떤 자국 내에서 계속 육성하기보다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아마 책에서 설명해 줬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떤 제조업 기반의 시설이 약했다거나 아니면은 섬나라라서 그 어떤 자원의 부족함 때문인지는 읽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 이제 자신의 국가에서 발생된 이윤을 가지고 계속 제조업을 자신의 국가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계속 그 제조업을 구축을 하고 자신들은 산업에서 이제 생산되는 어떤 이익을 계속 축적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토지도 넓고 천연 자원도 많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떤 그 제조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어, 금융과 어떤 해외 투자, 제국 유치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의 중심이 국내 제조업 혁신으로 구축함으로 계속 패권을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우영님 설명 듣다가 제가 네, 아까 실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정정을 하자면, 네, 제가 네덜란드를 농업과 상업 사이에 낀 중간 국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페인이 이제 상업으로 넘어가는 그 골목에 있었고 네덜란드부터가 이제 상업 국가였다라고 정정을 드리고요. 지금 우영님께서 매우 잘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감속사회와 가속사회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농업사회냐, 상업사회냐, 산업사회냐는 결국엔 그 사회가 얼마나 더 높은 가속력을 가지느냐로 나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사회는 그 생산량이 점점 생산 증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감속사회고, 이제 상업사회 혹은 산업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생산성이 늘어나는 생산 속도가 가속되는 가속사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두 사회가 더 가속사회인 이유는 생산의 증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의 증가도 야기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업사회는 남은 재원, 그러니까 수입에서 소비를 뺀 잉여 생산량을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대 재투자라고 하고, 보통은 이것을 사치품 무역을 통해서 더 이익을 내는 형태의 구조로 가져갔다. 그런데 더 가속되는 확대 재생산 사회의 경우에는 더 이 잉여 자본을 사치품 혹은 투기자본 혹은 금융투자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산 도구를 혁신하고 이걸 통해서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형태의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치품은 소비자가 그 사치품을 구매하면 더 이상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존에 없던 제품이 나오면 없던 소비가 새로 창출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좀 맞는 부분 좀 있을까요? 네. 아주 상무님께서 지금 패권의 비밀과 김태우 작가님의 다른 책에서 나오는 개념을 엮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농업이냐, 산업이냐, 상업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생산 속도의 가속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때 잘 적응한 국가가 결국에는 패권을 쥐었더라.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영님은 또 다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음,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김태우 작가님은 과거의 어떤, 역사를 바탕으로 패권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역수를 하셨는데, 어쨌든 농업사회에서는, 농업 잉여로 인해서, 농업 잉여가 어떤, 어, 생산 수단이었고, 이 상업사회에서는 무역, 금융, 해운, 상업 네트워크가 어떤 생산 수단이었고, 그다음 1차 산업혁명은 면직물, 석탄, 증기기관, 철도가 그것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화학, 자동차, 석유라면, 지금은 어떤 것이 그런 이 확대 재생산 체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생산 수단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상도님은 어떤 것이 그 확대 재생산 체제를 작동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어, 아마도 지금 그 우영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마 이 순서, 처음에는 농업에서 나온 잉여 생산물, 그 다음에는 면직물과 석탄, 그 다음은 무역, 그 다음 면직물과 석탄, 그리고 전기화학, 자동차, 석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잉여 생산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더 생산하고 소비하느냐가 그 사회의 가속도의 크기,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가 가장 빠른 것일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라고 하셨을 때, 일단은 전기, 화학, 자동차, 석유까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는 그 뒤에 이제 정보화,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가 있었고, 그것은 현재로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도 하지만 그 안에 앱을 깔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새로운 지적 컨텐츠들이 또한 소비재가 되기도 하면서,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재가 한번 있었고, 이 다음, 이제 새로운 판이 열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영님께서 이미 기대하셨다시피,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기존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 생산품이자 소비재였다면 이제는 지능 그 자체가 생산품이자 소비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어, 자원보다 어떤 소비재보다 어떤 제품보다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우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동의하고 조금 더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AI의 발전으로 인해 AI가 핵심 축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와 어떤 뭐 로봇, AI와 어떤 첨단 제조, AI와 반도체, AI와 방산 이렇게 어떤 다른 산업과 AI를 결합했을 때 훨씬 더 큰 생산 수단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AI를 개발한 뭐 AI 저희가 많이 쓰는 뭐 GPT 뭐 그런 뭐 제미나이 등등이 있지만 그것과 결합해서 어떤 그것을 로봇 산업에 결합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그것이 공장에서 어떻게 동작했을 때 어떤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것처럼 AI가 우리 산업 곳곳에 어떻게 결합해서 다른 생산 수단과 결합해서 나오는 이 이익들이 조금 더 지금 시대의 핵심 생산 양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영님이 하신 말씀에 포함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AI와 기존 산업의 결합도 물론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겠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AI 그 자체로도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I로 새로운
그 마케팅 콘텐츠를 쓴다거나 AI로 만들어진 영상을 우리가 직접 보고 소비한다는 것과 같이 기존에 아예 없던, 그러니까 기존의 상품과 AI가 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질 제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은 제가 생각 못 했는데, 좋은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챗 GPT다, 뭐 제미나이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문서도 쓰고 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문서 도구와의 결합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튀어나온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음,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책을 읽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이 정보가 많은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상도님은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영님과 반대로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먼저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목차부터 봅니다. 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얘기인가를 얼개를 대충 잡고, 그 다음에 대충 먼저 있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핵심 문단이랑 핵심 문장만 보고 얼개를 잡고,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고, 저는 요거가 이제 제가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음, 혹시 우영님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도 그냥 사실 소설이나 뭐 어떤 쉽게 읽히는 책은 그냥 처음부터 읽고 저도 목차를 읽고 그냥 바로 저는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도님처럼 한번 쓱 훑는 과정 없이 그냥 목차 읽고 바로 도전 이렇게 진행 읽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터프하시군요. 아, 근데 상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의 양이 많은 책들은 한 번 해도 그래, 한 번 읽어서 어떤 그 정보를 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전공 서적을 읽고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도 한 번 전공 서적을 공부하고 친 사람이랑 여러 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친 사람이랑 성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동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보통 30분 정도 이렇게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곤 하는데, 이게 제 노파심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도 제가 확대 재투자, 확대 재생산, 감속사회, 가속사회라는 개념이 이 책을 읽거나 이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우 생소하실 것 같아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 책에서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는데 대개 이 전쟁이라는 활동이 저는 생존을 위한 활동이었다로 읽혔고 농업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패권 질서가 도입될 때 각 국가가 그 세계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활동이 소비를 진작하고 생산을 강요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이 산업사회를 어, 가속화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전쟁이라는 활동이.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문법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들을 볼 때, 우리 이 산업사회의 가속과 감속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패권을 잡는 국가들이 그냥 어떤 산업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패권의 중심이 넘어갈 때는 항상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패권국이 탄생을 하고 패권국이 몰락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라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지를 조금 더 미리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조금 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혹시 우영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찬반 토론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우님 고생하셨습니다.